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산하의 오역. 다음 글은 고 조영로 변호사가 아들에게 보낸 엽서의 글이래요. 엽서 반대편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우람하게 서 있었고요. 자, 앞에 사진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 아빠는 내가 이 건물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진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거나 제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은 소망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산하의 오역 12월 셋째 주 시간입니다. 사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말이죠. 네, 누락시켰던 거를 아까워하셔서 오늘 오프닝 멘트로 했습니다. 저 잘했죠? 고맙습니다. 예. 아주 멋지게 읽어주셨습니다. 예. 이거 조영래 선생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깝고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정말로 아까운 분이죠. 예. 그러니까 참 아까운 분입니다. 사실 민변의 전신, 이거를 만들었었던 주역 중에 한 분이었고 또 우리나라의 인권 변호사의 그런 그 맥을 잇는 그분처럼 살고 싶어하는 수많은 젊은 법조인들이 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계기를 만든 분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언젠가 서울 법대생들 그 이런 조사 하니까 네네. 닮고 싶은 인물 1위가 그분이었다고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법대에서는 그분을 기리는 상징물도 있다고 예.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겨울이 되면 말이죠. 예.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듣기 싫어하는 말, 그게 이제 군대 얘기, 정치 얘기, 뭐 축구 얘기. 축구 얘기. 특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인데 그렇죠? 겨울이 되면 하나가 더 늘어나요. 예. 뭡니까? 군대에서 제설 작업하고 축구한 얘기인데. 예. 하여튼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 중에 군대 얘기 빼더라도 축구 얘기만 하더라도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 계십니다만 오늘은 축구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예. 오늘 축구 얘기입니다. 네. 자, 펼쳐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축구 얘기고 하면 남북한 축구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월드컵 몇 대 기적이 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1950년 월드컵에서 미국이 영국을 이긴 케이스. 네. 그다음에 1966년 네. 북한이 영국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1대0으로 물리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썩은 토마토 세를 받게 했던 네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은 정말로 되게 신비로운 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키가 전원 170 이하였어요. 평균 신장이. 세상에. 근데 물론 몇 명 컸지만 평균 신장은 그랬고 네. 그다음에 전원이 100m를 11초에 끊었습니다. 와, 준족이네요. 예. 대단하네. 그리고 뭐 소문에 따르면 그 김신조 부대 1240 부대와 같이 훈련받았다는 평이 있을 만큼 그런 네. 얘기 있을 만큼 네. 되게 이 체력적으로 훌륭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북한이 할 때 네. 하는 걸 보고 네. 남한 정부는 출전을 포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야 이거 나갔다가 정말 망신당하다. 망신당하겠다. 아, 네, 더군다나 그 당시에 북한한테 진다. 더군다나 축구에서. 네.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였거든요. 아니,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도 쉬쉬하고 있었던 그렇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네. 피파에서 벌금 물립니다. 너희 벌금 매긴다? 네. 남한 정부 내겠습니다. 네. 그 정도. 벌금을 내고 네. 그 참가를 포기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다행이다 싶은 것들이 네. 호주를 거의 6대0으로 이깁니다. 북한 팀이 오스트레일리아를.
그러니까 되게 막강한 팀이었죠. 세상에. 근데 예. 이제 갔는데 북한이 그 당시 북한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이 냉전 시기가 또 있어 보니까 네. 영국 정부도 북한을 되게 껄끄러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 관계도 없고 네. 그 당시 적국이었으니까요 거의. 네. 북한 팀한테 이 인공기 등등을 부착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 연주도 결승 토너먼트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네. 하지만 북한 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십시다.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실력, 여유가 있었어요. 뭔가 자신 있었던 예. 얘기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팀이 이제 한번 이제 소련한테 지지만 네. 칠레가 비기고 네. 이탈리아 꺾죠. 예. 자, 이거를 보고 이 남한 정부는 바짝 이제 긴장하는 겁니다. 네. 뭐지? 우리도 해지 않을까? 네. 그래가지고 축구팀 만들어요. 네. 근데 그 축구팀의 어떤 구단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이 모체가 되는 기업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정몽준 아버지였나요?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어이? 그래가지고 중앙정보부 팀 만들어요. 세상에. 이름이 양지입니다. 양지 축구팀이에요. 아니 저 중앙정보부가 그 신조가 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예. 고양지입니다. 그 양지입니까? 양지 설렁탕이 양지가 아니고. 예. 예. 고양지 팀 만들어주고 네. 선수들을 거의 끌어모읍니다. 음. 모아가지고 뭐 전지훈련 보내고 등등하게 북한을 이겨보겠다고. 아. 근데 하지만 계속 북한은 이제 축구에 대해서 공포의 대상이었죠.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제 74년도 네. 테헤란 아시안 게임 때 네. 74년도 예. 테헤란 아시안 게임. 그때 이제 그 중공도 처음 참가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이제 남북한이 메달 레이스를 펼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죽기 살기 대결을 펼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냐면은 현역에서 은퇴한 지 6년 된 현역 신민당 국회의원까지 역도 경기에 출전시켜요. 그래요? 예.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땅에 실버를 따는데 은을 따는데 야. 어쨌건 누구였지? 야 세상에. 그런 사람까지 막 데리고 가고 네네. 북한도 크게 안 다릅니다. 북한도 이제 북한은 이미 72년도 올림픽에서 금을 따요. 그때까지는 한국이 못 땄거든요. 그 사격 그때까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서길산 선수. 서길산 뉴델리였고. 네네. 이때는 그 이름은 그 양반 그 멘트가 유명하죠. 네. 원수의 심장을 보고 쏘았다. 네. 아무튼 그런 거. 아무튼 뭐 근데 그런 식이었으니까 북한도 뭐 대단했죠. 네. 이기려고. 네. 근데 이제 원래 북한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네. 원래 이제 역도에서 3관왕을 차지한 이제 김중일이 도핑 테스트 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 예. 금 3개를 뺏겨요. 세상에. 그것 때문에 남한이 첫 여기서 이기는데 네. 축구 같은 경우는 계속 피했어요. 음. 그러니까 북한을 피하려고 져줍니다, 한 번은. 아, 네. 근데 북한이 지네요. 그러니까 또 져줘요.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 한국 축구 흑역사인데. 흑역사네 진짜.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공식적 증거는 없으나 네. 누구나 이제 축구인들은 다 져준 게임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랬군요. 다음 해 이제 78년 방콕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방콕에서는 참 아시안 게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우리가 반납했었어요. 예, 벌금도 내고. 예. 네. 그래서 태국 국민들이 방콕 우리가 반납한 걸 열었는데 입장할 때 막 야유 보냈다는. 야, 니들 때문에 우리 고생이다! 이러면서. 예, 우리 선수단 입장할 때. 예. 그 78년도에는 그런 거 아니었는데, 어쨌건. 네. 자, 여기도 또한 이제 남북한의 필사적인 메달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북한도 되게 좀 그래서 좀 치사한 거 많이 보입니다. 이를테면은 남자 농구에서 북한이 거의 전력상 안 되니까 북한은 심판 판정을 이제 핑계 삼아서 퇴장해버려요. 아. 그리고 여자 배구에서는 북한 선수들이 남은 서브 할 때마다 뒤에 가서 이 갈보더라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기를 죽이는 네네네. 어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뭐 심지어는 어떤 딴 경기에서 남북한 부심이 같이 배정되니까 북한 부심이 나는 못 하가소 하면서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남북한 모두가 좀 치사했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건 메달 레이스에서는 우리가 복싱에서 금메달을 5개를 따면서 네. 일단 북한을 눌렀어요. 아. 북한 폐막일 현재 한국이 금 17개, 네. 북한이 14개. 음흠. 근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바로 폐막 전에 뭐가 벌어지죠, 보통? 보통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도 있지만 또 축구 결승전. 벌어집니다. 예. 이 조직위원회에서는 남북을 쫙 떼놨었어요. 맨 끝에 안 붙게 가급적이면. 근데
이때 남북이 몽땅 다 이기고 결승에 올라온 겁니다. 참 근데 이때는 정말로 어떻게 뭐 남한이 피할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 외나무다리였죠. 아 외나무 다리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 네. 근데 자, 뭐 테헤란 때 피했지만 네. 지금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게 1978년 12월 20일 날 벌어집니다. 1978년 12월 20날. 네. 그 태국과는 시차가 별로 안 나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벌어진 경기는 거의 4천만 국민 전부가 다 보게 됩니다. 그랬군요. 그 당시에 시청률이 없었지만 아마 있었다면 거의 100%였을 겁니다. 그렇겠죠. 방송국이 지금처럼 뭐 케이블 TV 종편 있는 것도 아니고 꼴랑 뭐 저 두 개였나? 아 TBC가 있었으니까. TBC가 있었고 KBS, TBC, 있었고, MBC인데 근데 TBC는 서울 수도권이랑 그렇죠. 부산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전국에서 보려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정말 평상에 저희 기억나는데 이 평상에 내놓고 평상에 TV를 내놓고 또 막 들어가서 같이 보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부산이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정말로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북괴와의 어떤 그런 그 대혈전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 그때 북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또 기분이 이 메달레에서 이겼을 지언정 축구에서 지는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17대 14면은 메달로서는 우리가 앞섰는데. 그렇죠. 특히 군대에서 이상하게 이 군대가 참 유치한 면이 있는데 남과 북의 대결이 참 매우 그 심각해 보이지만 유치한 측면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다른 건 저도 좋으니까 축구는 이겨야 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근데 이 당시 한국도 되게 그 좀 뭐랄까 자신이 좀 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까지 테헤란 같이 피하지 않겠다 했던 것이 이때 차범근, 조광래, 김재한, 최종덕, 김호곤 등등 정말 한국 축구의 골 제너레이션이라고 했던 예. 그런 세대였고 이제 북한도 뭐 아직까지 우리는 아시아 최강을 얘기하는 팀이었고 네.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명승부였습니다. 네. 정말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그 평상에서 앞에서 보면서 수십 명 모여가지고 100명 모여가지고 으아 했다가 차범근 단독 대시 으아 했다가 또 와 그리고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여줬습니다. 예. 와, 정말 뭐 저저 하다가 정말 일진일퇴. 예.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그래요. 그 예. 선수들도 거의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게 네. 박성화 선수는 네. 다리에 쥐가 나니까 네. 못으로 다리를 찔러요. 피를 냅니다. 세상에. 그때는 뭐 파상풍 같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못으로? 김정남 코치, 예. 뭐 막내의 명수비수였죠. 예, 김정남. 이 양반도 그냥 한 골대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네. 걷어내 하고 외쳤고요. 북한의 코칭 스태프도 기동하라 외치면서. 기동하라. 예. 예. 근데 지금도 저는 그 당시에 아주 최악의 위기를 기억하는데 네. 그때 거의 골 들어갔다가 이제 걷어냈는데 그때 그 이 얼굴들이 선명해요. 네. 정말 정말 살았다. 네. 그런 느낌들. 네, 그랬군요. 정말 이거는 천리마와 새마을의 싸움이었고 유신과 주체의 싸움이었고 아, 예. 정말 그 초전박살과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는 생각해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싸움이었어요. 남북의 경제력이 크로스 되면서 예. 그 남한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무렵에였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역시 이때 판가름이 나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그때가 분위기였군요. 아주 치열한 최종 어떤 결전 처음이자 그게 A 매치는 처음이었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A 매치는. 네. 다 피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전 후반 90분 연장 30분 네. 골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다행인 게 이때는 승부사이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공동 우승을 줍니다. 양쪽의 최고의 물론 이겨야 되는 팀이었다 그러면 아쉬웠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으면은 최고의 결과네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규정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다행히 이게 없었던 거죠. 아이고 다행이네. 근데 이제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시상대 네네. 1등을 하기 1등을 받으려면. 네. 근데 남한 팀 주장 김호곤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북한 선수가 막아버립니다. 아. 밀어버려요. 한번 밀어버리니까 왜 그래 또 밀어버립니다. 이때 이제 정말 김호곤 선수가 김호곤. 성질 같으면 그냥 퍽 날렸으면 네네. 정말로 이제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였죠. 그때 그때 이제 김호곤 선수가 아주 슬기롭게 한마디 던집니다. 세계가 보고 있다. 아. 이러지 말자. 야. 우승에 포즈 취하자.
이분이 이런 슬기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도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야, 이거 이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멋있는 얘기군요. 그때 만약에 이제 그 밀고 만약에 왜 이래 이러면서 욕을 하거나 됐으면 아마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럼 뭐 두 팀 다 다음 경기에 출전 못하는 거죠. 뭐. 실제로 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선수들은 그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태국 심판을 아주 정말로 집단 폭행하죠. 그거 세계 축구 역사상 아주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북한 특유의 어떤 뭐 주체 결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충만할 때였으니까. 네네. 그때 만약 남한 선수가 어떤 이른바 응전을 했다면은 아마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행히 올라갈 수 있었고 그 뒤부터 올라간 뒤에는 되게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깨동무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뭐라 그러나 사회 분위기, 남북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좀 기싸움을 했지만 이왕 같이 올라오기로 했 이상 또 인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는 분위기 좋을 수도 있었겠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 대결의 여러 선상이 있었죠. 네. 서로에 대한 인정은커녕 살기 뛴 무시가 서로의 기본 자세였고 상대한테 깨진다면은 또 상대방이 깃발을 들며 환호하는 모습 본다는 거는 이건 차라리 혀를 깨무는 것보다 더 못한 고통이었죠. 그러니까 한낱 스포츠에서 그랬던 겁니다. 남북은. 그러니까 뿔을 세고 푸르륵거리면서 정말 피 튀게 싸운 염소 두 마리였죠. 그런데 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어떤 거요? 그 태국인 보기 어땠을까? 태국인들 보기에 그 경기는 어땠을까? 야, 노스 코리아가 참 경기는 재밌는데 정말로 참 피 튀긴다, 쟤들은. 쟤들은 코리안들 아니야? 왜 이렇게 피를 튀겨? 왜 이렇게 못을 가지고 찌르면서 뛰고 막 이기려고 어떻게 발악을 하고 왜 왜들 저러지? 같은 코리안끼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최근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돌고 돌아서 무려 한 40년 지났는데 그 시기에 지금도 그 북한 정권과의 공존을 주장하면 종북이다. 또 무슨 수를 쓰든 북한을 이기고 봐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어떤 그 시상대에서 상대를 밀어내는 그런 광기의 세월이 다시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미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체제를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데 거기 왜 종북을 갖다 붙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히려 그 당시에 승리를 위해서 정말 이른바 여자 배구 선수들이 상대방 코트 서브 뒤에 돌아가서 이 양갈부들아 미군 창녀들아 라고 외치게 만들었던 그런 정신들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지금 남한 쪽에서 더 발견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저는 이런 것에 있어는 그 위기감 내지는 컴플렉스가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78년도에 북한 선수들이 우리를 밀치는 것은 보니까 쟤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거든. 그렇습니다. 경제나 스포츠나 뭐 이런 위기감인데 사실 지금 우리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단속해야 될 것은 우리 내부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 내부의 민주화. 그렇죠? 이것이 내부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지만 이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더 그걸 확고하게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가니까 너무 전 컴플렉스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뭐요? 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라고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컴플렉스 있어 진짜. 분명히 이게 지금 대치란 말을 쓰기도 민망한 상황인데. 민망한데. 솔직히. 이렇게 하시니까 참 아이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블로그에 보니까 남북 선수들이 어깨 동무했는데 표정이 너무 해맑아요. 흑백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일단은 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기싸움 했습니다. 같이 올라왔을 땐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초월한 게 70년대 말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 경기가 있은 2년 뒤에 80년 가을에 아시안컵에서 남한은 북한을 처음으로 이깁니다. 그렇군요. 거의 그러니까 그때가 스포츠와 함께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축구와
어떤 남북한 역사를 이어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6년 이탈리아 때 북한과 네. 그다음에 그 7, 8년 아시안게임 테헤란 때 남북한과 찌동갑 때. 그다음에 네. 그 방콕의 남북한과 그렇군요. 아시안컵의 남북한 바로 뉴델리 아시안게임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경기지 않습니까? 82년도요. 그때 북한은 2년간 그 모든 경기에 못 나온다 징계를 받아요. 네. 그때 이제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그 아시아 대표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북한 네. 팀이. 아, 예. 근데 그때 징계 때문에 박탈을 당하고 네. 누군가 대신 출전을 하죠. 그 팀이 바로 박종환 감독의 청소년 팀이었습니다. 붉은 악마라는 예. 별명을 처음 얻게 된 예. 그때 신연호 예. 그리고 노인우 이런 선수들 김종부 예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기억이 북한의 납니다. 어떤 그런 헛발질, 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주체적인 어떤 그런 그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덕을 받고 알겠습니다. 된 거였죠. 예. 이렇게 해서 남북이 축구한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가 아니고 예 이것에 대한 남북 축구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시죠. 예, 계속 듣고 싶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쯤에서 참 이거 나온 지도 벌써 2002년도였으니까 한참 좋았을 때입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 얘기는 좀 제목이 섹시해요. 섹시하다고나 할까요? 이 섹시하다는 것은 하여튼 뭐 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7인의 여포로요? 예. 7인의 여포로. 영화 제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7인의 사무라이도 아니고 7인의 여포로. 총잡이도 아니고 여포로. 네. 예. 먼저 여기서는 네. 우리가 이만희 감독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아. 한번 뭐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화제가 잠깐 되기도 했었던 문숙 씨. 예, 예. 문숙 씨의 그 남편이셨고요. 예. 예. 그리고 배우 이혜영 씨의 그 아버님이셨고, 무엇보다도 만추 같은, 그렇죠.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유명한 작품. 예. 구봉서 선생이 그 나오게 막내같이 되셨죠. 나왔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때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네. 정말 제 생각할 때 상당히 좀 잘 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방공 영화라고 만들어졌지만 제가 볼 때 방공보다 반전 영화에 가까운 맞습니다. 장동희가 예, 나중에 예. 혼자 살아남아서 예, 예. 죽어간 전우들을 생각하고 그렇죠.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덧없는가를 뇌까리면서 흑흑 그렇죠. 우는 예, 맞습니다. 전혀 해병대스럽지 않는 예. 그런 마지막 엔딩. 그때 뭐 진짜 뭐 장동희도 나왔고 그다음 최민수의 아버님이시는 그 최무룡 씨, 그다음 구봉서 씨 등등이 나왔었는데 네. 이때 이제 이 놀랄만큼 전투 씬을 보여주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탄이랍니다. 예? 실탄. 정말 모의 총기가 아니고 네. 국방부에서 도와줘서 실탄을 쐈대요. 아니 요즘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특수효과비보다 네. 그게 싸게 먹힌 거죠. 정말 잘 살아보자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실제로 폭탄을 터뜨릴 때 네. 엑스트라 한 명이 다리가 날아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논 7마지기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 돈 7마지기는 뭐 적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 영화 찍다가 다리 날리면 큰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대종상에 그 방공 영화 부문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아, 그랬군요. 네. 네. 대종상에 그런 부문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또 방공 영화 판을 칠 때였습니다. 네. 괴뢰군 나쁜 놈, 우리 국군 정의의 편이라 가지고. 근데 역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 감독 이만희는 달랐죠. 얘기하신 장동희의 마지막 대사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이 죽음의 현장을 증언하고 인간에게 전쟁이 꼭 필요한지 물어보라. 와.
이게 멋있네요. 멋있죠. 이야, 분대장이죠, 장동희가. 예. 세상에. 그러니까 이 원수의 하나까지 무찔러 그런 거하고 좀 다른 네. 그런 방공 영화였습니다. 이런 독특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네. 이만희 감독은 뭐 상을 휩쓸고 지금도 우리 영화의 전설로 남아 있죠. 근데 네. 그 2년 뒤인 2년 뒤. 1964년에 이만희 감독은 그 독특한 색깔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된 영화가 바로 7인의 여포로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략의 줄거리 설명이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포로가 된 7인의 여포로였습니다. 네. 여군이었죠. 근데 포로 됐는데 이제 중공군이 이제 성폭행을 하려 들 때 네. 이를 인민군 장교가 제지를 합니다. 네. 그들을 쏘아 죽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북한에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인민군 장교가.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그 넘어온다는 자유의 품으로 온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네. 큰 내용이 없을 것 같죠. 아니, 일단 민족적 관점에서. 네, 뭐 중공군이 강강하려고 하니까 예, 그를 쏘아 죽이고.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저작거리 영어로 하면은 떼놈이 우리 조선 여자를 범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서 난가북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예, 멋있네요. 멋있는데 이제 바로 그 혐의입니다. 예. 감독은 괴뢰군을 더 멋있게 그렸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1964년 12월 8일, 12월 18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영화 7인의 여포로가 감상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워 네. 국군을 무기력한 군대로 내건 반면 네. 북괴의 이민군을 찬양하고 미군에게 학대받는 양공주들의 비참상을 가장 묘사하여 네. 미군 철수 등 외세 배격 풍조를 고쳐야 했다는 혐의로 입건을 합니다. 어이씨, 준엄하네요. 세상에. 근데 뭐 전쟁 끝난 지 10년 됐을 때니까 네. 이제 분위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이 검찰 논고는 읽다 보면 되게 웃음이 나오고 결국엔 껄껄대고 웃게 돼요.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네. 공산 계열인 북괴와 중공은 공산주의 이념이 동일하고 대한민국을 침해함으로써 상호간 무력 충돌을 몽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여군들을 겁탈하려는 것을 괴뢰군 수색대장으로 하여금 재직해 하여 위안부로 하여금 장교님 행위는 훌륭했어요. 라고 칭찬하게 한 것. 네. 그러니까 중공군을 인민군이 막아? 이 자체가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세상에 인민군 장 이렇게 멋있게 그려?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 얘기인데 그 뒤에 검찰 논거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의 국가활동을 고무, 동조, 찬양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세상에. 이때도 사법고시가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이 검사님들이란 분들이 이런 걸 쓰고 있었으니 이 논거를 쓰면서 담당 검사는 과연 비장했을까? 슬펐을까? 아니면 웃겼을까? 전 지금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영화는 거의 3분질이 드러내졌어요. 드러내가지고 완전 그 누더기가 돼서 돌아온 여군이라는 아이고. 엉뚱한 제목으로 돼서 개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이만희 감독 영화가 아니었죠. 아니, 게다가 30분의 1을 드러내더라도 결정적인 장면을 드러내면은 이상해지는 건데. 이상해지는데. 3분의 1이면은. 그렇죠. 이제 정말 엉거수춤은 졸작이 된 거죠. 네. 이제 극작가 한우정 씨와 감독 이만희는 이런 꼴을 당한 뒤에 다시 한번 또 색다른 의기투합을 합니다. 네. 야, 우리 진짜 방공영화 만들어 보자. 멋있는 거 만들어 보자.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가 그 1966년도에 네. 영화 만들어진 영화인데 군번 없는 용사. 군번 없는 용사. 용사인데 예, 제목 멋있네. 아주 누가 뭐래도 정말 흑백이 딱 선연하고 네. 악마와 천사 딱 네. 명확한데 여기도 엉뚱한 시비가 걸립니다. 아니, 왜요? 중앙정보부가 또 불러요. 네. 이래야 보시오. 인민군 장교가 너무 멋있잖아. 아니, 안 그러려고 방공영화 네, 만들었다면서요. 근데 그 배역 맡은 게 신성일이었습니다. 인민군 장교가. 지금으로 따지면 원빈 장동건이 나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만희 감독이 했다는 변명이 얼마 전 그 신성일의 자서전 수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 감독 그렇게 변명했다고 그래요. 신성일이 입고 있으니 그렇지 딴 사람이 그렇게 멋있겠습니까? 라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방공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인민군들은 항상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헝겊 모자, 작업모, 전투만 쓰지 그렇죠. 철모를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니거든. 그렇죠. 전쟁터에서 철모를 쓰지 않은 군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헝겊모자만 쓰게 했는가? 철모 쓰면 멋있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찌질하게 보이게 하려고 인민군들은 항상 천모자를 쓰게 했대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즘 영화는 뭐 안 그렇습니다만 신성일이 인민군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멋있지. 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멋있겠습니까? 자, 이걸 변명이랍시고 했다는 예. 얘기군요. 그러니까 또 따지고 그 외에 할 게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멋있어? 따지는데 뭐라고 합니까? 참 미치겠다. 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만든 영화가 군번은 용사였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죠. 네. 어떤 그런 끔찍했던 어떤 뭐 그런 사건만 가지고도 이를테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네. 그 끔찍함이 끝났는가? 네. 그런 황당함이 끝났는가? 저는 아닌 것 같은 게 이번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실미도가 방송에서 틀어질 때 네. 그 임원희 씨가 영화배우 임원희 씨가 이제 그 임원희. 민간인을 성폭행하고 음. 어떤 이 사형을 당하는 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거기서 임원희 씨가 적기가를 불러요. 인민의 기 붉은 길을 하는 그 네. 예. 그걸 이제 훈련에서 배운 걸 갖다가 그렇죠. 배우는 그 자기가 이제 부르는 건데 네. 어떤 되게 처연한 장면인데 방송에서는 그 노래가 음악을 덮힙니다. 아, 그래요? 음악으로. 그 노래를 트는 자체가 무서운 거죠. 무슨 시비가 걸릴까봐. 아, 용공십이 예. 되게 웃기다. 21세기에. 21세기에.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이만희 감독의 이런 시기가 끝났는가. 네. 그런 시대가 우리가 과연 웃으면서 그때는 참 희한했다라고 과연 여유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군요. 1964년 12월 18일의 일이었습니다. 영화 감독 이만희.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작가주의 감독이었었죠. 만추 같은 그런 그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는 영화에도 강했지만 뛰어난 반공 영화이자 아니면 반전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던 이만희 감독의 이런 슬픈 에피소드. 자유로운 영혼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엔 참 힘들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영화 또 다른 천재였었던 하길종 감독도 일찍 돌아가셨죠. 알겠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노래도 반공 영화의 그런 주제가였을 텐데 패티김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노래, 이 영화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도 인민군 장교가 참 멋있게 나오긴 했네요. 예. 남한 장교도 멋있었지만 인민군 장교가 더 멋있게 나왔던 것 같아. 참 웃기고 자빠졌던 시대에 그러나 지금 왜 자꾸 우리가 노래 있잖아요. 저도 저 신곡을 계속 발표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옛날 노래를 부르게 돼요. 시대가 옛날로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요즘 뭐 전반적으로 역사가 좀 약간 타임머신한 것 같은 네. 문득 저 또한 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육체적인 나이가 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자,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1998년 12월 17일 별세하신 네. 한 여자 변호사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1998년 12월 17일. 네. 돌아가신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죠. 아, 이분이 최초의 여성 예. 변호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이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이건 네. 정말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네. 즉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DNA적 특성을 보자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낫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은 모르겠지만 예. 전 남한에서 예. 여태까지 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뭐 일을 해봐도 남자보다 여자 잘하는 것 같고 네. 또
사실 뭐 남자 보다 훨씬 더 강인한 모습을 보고 경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평소에 어머 이러면서 바퀴벌레 보면서 어머 뭐 징그러워 뭐 이러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면은 강해요. 뭐 예. 하다못해 스포츠를 봐도 네네. 그 동일 종목으로 비교하자면 남자가 성적이 훨씬 못하죠, 여자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여성들 가운데 네. 또 그 중에서 특출한 인재 하나를 들자면은 저는 이태영 변호사를 들 것 같습니다. 이태영 변호사. 예. 이분은 태어나신 거 1914년도 이 금광으로 유명한 평안도 운산으로 해서 태어났습니다. 금광산이 있었던. 예. 노다지란 말 아시죠? 네네네. 노타치란 말, 노다지, 거기서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아마도 이 평안도 운산 금광일 겁니다. 이거 대한제국 시절인가요? 이럴 예, 때, 이 미국인에게. 그렇죠. 예. 넘어갔던 금광이죠. 예. 근데 그녀는 이제 이태영 씨는 여예전을 갔다가 해서 수석 졸업을 하고 이제 교편 잡다가 미국 유학파로서 법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정일영 박사와 결혼을 합니다. 이야. 근데 이 정 박사는 일자가 보기에 이제 되게 안 좋은 네. 이른바 불온한 활동을 즐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감옥을 많이 갔었고 그랬군요. 이 여예전의 수석 졸업생 이태영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바느질도 하고 뭐 등등 했죠. 아니, 운산에서 태어난. 근데 뭐 그렇게 출가회인, 그렇죠. 출가회인. 예. 또 뭐 그렇게 크게 부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정도. 네. 아무튼 그때 이제 그렇게 밤새 꿰매고 두르고 이불을 만들어 팔고 했던 그녀의 꿈은 네. 그녀가 가장 갖고 싶었던 거는 네. 좋은 가위였답니다. 아이고. 좀 좋은 가위, 세상에. 품질 좋은 가위. 예. 그 집념 버리지 못해서 이태영은 이후에도 좋은 가위만 보면 네. 그냥 사들였대요. 그래서 수백 개의 가위를 집에 갖고 사는 그런 분이 됐다고 전합니다. 야, 이거 참 눈물 나는 얘기군요. 네. 근데 한국 역사상 이 똑똑한 여자 남편들은 또 이상하게 좀 처진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근데 정일형 박사는 근데 처지는 분이 아니었는데, 원래. 근데 제가 예. 예를 들어드리면, 네. 예를 들면 허난사론의 남편이라든가. 네네네. 그다음에 신사임당 남편은 조금 뭐 그렇게 뭐 탁월한 분 아니었죠. 네. 그러게요. 하지만 네. 이 정 박사는 정말 좀 달랐어요, 경우가. 그는 아내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갑자기. 네. 이제 보따리 바꿔 맵시다. 이제 당신이 평생 소원이던 법률 공부를 하시오. 와. 나이 30 넘었습니다. 와. 이 상황에서 남편이 그걸 제안을 해요. 1940년대인데. 이때는 그렇죠. 한 50, 이때는 이미 그렇죠. 그쯤 됐겠죠. 네네. 14년생이니까. 예. 이미 훨씬 넘을 때고 해방된 뒤였을 겁니다, 아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때쯤 되면 또 이제 보통 의자 같으면, 네. 이거 별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와서 무슨, 됐어요. 하겠지만은, 네. 그러면서 애들 키우겠지만은, 네. 이태영은 또 경우가 달랐어요. 아주 많이 달랐어요. 네. 이를테면 정일영 박사 선거 출마했을 때, 해방된 다음에, 네. 찬조연설을 합니다. 찬조연설을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이제 하니까 이 청중 가운데에서 암탉이 그럼 나라 망한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게요? 암탉을 울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 암탉이 울면 알을 낳습니다. 라고 이야. 받아쳤죠. 이게 이분으로부터 나온 얘기인가요? 예. 오, 세상에. 그러니까 32에 서울대 법대 최초 여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업 받는 도중에 시간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네. 남편이 안고 애들을 젖먹이는 거였죠.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머리와 젖을 동시에 짠에 쥐어짜야 야야야야야야,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법 공부하다 보면 이제 힘드니까 네. 아예 하숙방을 구해서 네. 아이들과 떨어져서 공부에 몰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영도 이태영이지만 그 남편 정일영의 외조 또한 정말 이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1940년대인데. 네, 40, 50년대죠. 예, 세상에. 정말 뭐 보기 힘든 네. 그런 미덕이었죠. 예, 멋지네. 이런 노력 끝에 이태영은 사법고시 합격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하지만 이제 그녀는 꿈꾸던 판사직 얻지를 못해요. 이때 이제 여자 판사는 시기상조란 말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야당 인사였던 정일영 박사의 부인을 판사로 임명한 것을 갖다가
끌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고요. 네. 결국 그녀는 최초의 여판사는 못 됐지만 네. 최초의 여 변호사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최초의- 여기서 예. 손뼉 한번. 멋지네요. 네. 근데 최초의 이제 여 변호사로서 이제 그녀가 노력했던 거는 무엇보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네. 이런 캐캐묵은 논리가 지배하던 네. 그 시대에 네. 땅에 들러붙어 있던 여성의 인권을 일단 쳐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간통죄가 요즘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만 네. 이 간통죄가 원래는 여자만 처벌됐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간통했다고 할 때 간통죄로 감옥 가는 건 여자였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예. 세상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한 일 중에 하나가 간통죄를 쌍벌죄로 아. 만들자. 네. 그러니까 같이 처벌받게 하자. 네. 그러니까 실제 간통죄는 오랫동안 여성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바람 피우거나 할 때 네. 이제 법적으로 걸고 네. 그 남자한테서 어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무기였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게 또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요즘은 이 성적 자기 결정권 같은 강조가 되면서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이 간통죄의 쌍벌죄라는 것은 되게 정말 큰 무기였죠. 네. 정말 남편이 첩을 얻는 것이 흔하던 시기에 쌍벌죄를 주장을 그렇죠. 했군요. 네. 그리고 또 모친의 친권을 인정하자. 친권이 원래 부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혼하면 무조건 애는 따라가는 남자가. 거였죠. 아, 근데 그런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군요. 또 이제 뭐 여성 권리가 뭐 법적에서 어떻게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참 벽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만큼 심각했냐 하면 네. 저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최초의 대법원장 아.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꿋꿋하게 대통령이 무슨 뭐 말을 하니까 한마디 억울하면 항소하세요라고 했던 김병로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가인 김병로. 네. 근데 이분마저도 이렇게 호통을 칠 정도였어요. 이태영 변호사한테. 어떻게요? 1,500만이 그냥 살고 있는데 왜 평지 폭발을 일으켜? 조그만 게 법률을 배웠다고 뭘 고치려고 그래? 어디서 그럼 물어 배워먹었어? 와, 라고 세상에, 호통을 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그분 남자고 그분도 어떤 그 고루한 사고방식을 어떤 지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는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태영 변호사가 얼만큼 결기 있게 예. 이 문제에 매달렸는가? 예. 근데 그렇군요. 너무나 실망했던 것 같아요. 네. 천하의 이태영 변호사도 이때는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러서 부추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맛이 갔군요. 예, 야. 너무나 이제 호통을 또 세게 받았겠죠. 네. 더군다나 또 나름 또 존경하는 그렇겠죠. 대법원장님이었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이 김병로 대법원장 은퇴하신 다음에 네. 하신 다음에 또 이태영 변호사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많은 성과가 이룩됩니다. 네. 간통죄 쌍벌죄가 그 한 예고. 성립이 돼요. 네. 이태영의 회고에 따르면은 이 법은 단 한 표 차이로 네.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역시 그 이태영 변호사의 회고에 따르면은 그 한 표는 조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국회의원이 네. 뒤에서 갑자기 누가 뒤에서 뭐해? 손 안 들어? 그러니까 돕서 걸려가지고 뭐 전날에 술 많이 드셨나요? 네. 네. 든 한 표가 그만 역사를 바꾼 그랬다고 아유, 합니다. 한 표, 마리 앙뚜아네트도 한 표 차이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한 표 때문에 결국 간통 쌍벌죄가 됐고요. 네. 자, 그 가운데 한 사건이 벌어져요. 네. 이태영 변호사가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제 간통 사건인데 네. 그 당시에 그 부흥부라는 부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 부흥부. 아, 예. 뭐 그다 전쟁 뒤니까. 네. 이제 부흥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에 있던 인사가 자기 아내가 간통했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와. 간통 상대라고 했던 거는 그 댄스 교사였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은 인정을 했어요. 나 간통했다. 네. 근데 참 검사하고 문답은 정말 좀 기가 막히다 못해 좀 약간 좀 유치하기까지 한데 예. 검사가 얘기를 해요.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간통죄를 밝히고 있는 거니까 네. 여자의 복부의 특징을 말하시오. 아, 이런. 네네. 또 이 댄스 교사는 대낮에 관계했기 때문에 똑똑히 보았다. 네. 하고 무슨 뭐 썬데이 서울 같은 얘기가 막 법정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이제 이 여자는 그 사실을 완강히 부인을 했고 아, 예. 실상 기생첩에서 사생활까지 본 거는 그 남편의 부흥부 차관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부흥부 차관이란 작자는 간통으로 아내를 엮어넣은 다음에 네. 이혼한 다음에 새 마누라 얻어서 예. 이제 권주가 부를 참이었죠. 아, 나쁜 놈이었군요, 이게 놈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이 사건은 이미 5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인정한 맞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변이 나서는 거죠. 네. 설사 간통을 인정하더라도 네.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네. 유일한 증거인 전 피고의 자백에는 보강 증거가 없으며 네, 네. 간통을 주장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전 피고의 자백을 전해들은 증거에 불과하다. 아, 그러니까 확증이 없고 그냥 카드라 방송이다. 그런 네. 거죠. 간통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네. 피고인은 무죄다. 무죄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때는 법정에 운집한 아주머니들이 남편을 성토하고 부흥부 네. 차관이 나쁜 놈아 하고 아, 네. 그리고 그 간통했다고 자백한 네. 그 댄스 교사에게 손톱을 세우고 달려드는 그런 스펙타클 끝에 네. 끝내 그 부인은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국 여성운동사 그리고 이 법률, 예. 네, 법정 사상 매우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듯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성의 지위란 보면 볼수록 정말 저하되고 네.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정말 또 그 권리란 것은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였고요. 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태영 변호사의 길은 더욱더 험난했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길이 없는 데를 다녔다. 음. 내가 간 길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어서 나는 그 길을 만들어 걸었다. 네. 그런 만큼 험한 길이기도 했다. 여자로 태어나서 그것도 아이가 넷 딸린 주부의 몸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고 네. 법률 구조라는 말 자체가 없던 시절 법을 몰라 고통받던 여성들을 껴안고 우려했으며 한국 가정 법률 상담을 세운 것 등등 내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가야만 했던 길이었다. 왜냐하면 난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이 글 자체가 감동적이지만 이상 예전에 그 회고를 읽어보면은 오히려 그 북한의 출신들 분단되기 전에 북한의 상당히 그 개방적인 이런 그 풍토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 역시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나 봐요. 왜냐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담입니다만 지금 그 정일형, 이태영 부부 이 두 부부는 이 부부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후원자였잖아요. 그렇죠. 멘토 지금으로 따지면 멘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인 김대중이 홀로 설 때까지 많은 도움을 그리고 사형 선고 받고 그랬을 때 정일영 박사가 울면서 여기저기 우리 대중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명운동을 하기도 했었던 친자식처럼 아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여담이지만 이분도 치매로 고생하셨어요. 오랫동안. 네. 참 사람들 얘기 머리 좋은 것하고 관계가 없다. 오랫동안 치매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1914년에 태어나서 98년에 돌아가셨으면 한국 나이로 85이네요. 한 셋 되죠. 아니요. 14년이니까 4, 5, 6, 7 한국 나이로. 아, 그래도 그렇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1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그걸 치매 상태였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요. 그건 확언은 아니고 네. 제가 전해드린 얘기인데 네. 몰랐다고 합니다. 그랬군. 인지는 못했다. 예. 이분의 아드님이 정대철 씨죠. 좀 많은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 예. 이 부부의 그런 음덕이 힘입어서 야심차게 정치 인생을 시작하고 마치 뭐라는 황태자 비슷한 느낌, 귀공자 느낌으로 각광을 받게 됐었습니다만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미천이 든든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털리게 마련이다. 그렇죠. 뽀록나게 마련이다라는 교훈을 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주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태영 박사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유명한 영시 중에 뭐 가지 않은 길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역할을 바꿔봅시다라고 했을 때 집에서 애를 키우겠어요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는 다른 분이 됐겠죠. 그렇죠. 예. 덕분에 이분이 이 길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여성들이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 이분이 하신 것 중에 정말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빼먹은 게 그 동성동본 이런 금지 네. 그 법률도 참 오랫동안 싸우셨어요. 그랬군요. 그걸 가지고도.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십 년 동안의 싸움 끝에 폐지가 됐습니다만 이태원 같은 그런 선각자가 계셨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남자들이요. 저랑 지금 사나님 모두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그야말로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여자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나의 오역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노래입니다. 김민기의 길 들으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갈래 길 누가 말하나 이 길뿐이라고 여러 갈래 길 누가 말하나 저 길뿐이라고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